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환타님 모시고 대한민국을 찜쪄먹는 인도의 사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도의 교육열은 높다. 다들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이게 공교육으로만 당연히 해소가 안 되죠? 공교육은 사실 인도 공교육은 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도 요새 공교육 많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네, 인도는 코로나 거치면서 네. 그냥 거의 공교육은 붕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한 분이 하는 이제 한국 식당과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 돌아가는 걸 좀 봤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는 애를 한 7살짜리를 어서 데려왔어요. 오리시아에서. 7살 친구가 일을 한다. 아동 노동이죠. 아동. 근데 거기는 뭐 이제 그런 그렇죠. 일을 많이 하니까 네. 지방에서는. 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취학 연령이 돼가지고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네, 거기서조차 조금 생각 있는 이제 주인이 한국인이었으니까 네. 얘 공립학교 보내면 의도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지방에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뭐 학부모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빽이 있는 집은 다 네. 사립학교를 일단 보내기 때문에 네. 공립학교는 그냥 그런 친구들도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은 안 보내는 식으로 돼 있고 또 공립학교 선생님들 교사의 질 문제도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네. 왜 우리 때도 옛날에 보면은 그래도- 할아버지 선생님 중에 약간 이제 그 대학 안 나오신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하고 인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은 그래도 어쨌건 자관 학교 선생님들이 아침에는 출근해 있고 수업 그렇죠. 시간엔 들어오고 예 그럽니다. 근데 인도는 자관 서류상에만 올라가 있는 제가 선생님도 그 참 많으시고 바라나시에서 이제 모 대학에 학적만 올라 있는 이제 약간 청강생 비슷하게 돼가지고서 수업을 네. 2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교수님이 안 나와요 학교를. 교수님이 학교 안 나온다고? 근데 그 학교가 예. 인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예요. 근데 이제 왜 안 나오시는지 이렇게 예. 여쭤보면은 인도는 이제 우파니샤드라는 전통 교육 방식이 있잖아요. 네네. 학생이 선생님 집에 가서 가서 무릎을 이제- 맞대고 1대1 교수가 하는 게 네네. 있는데 이제 문과대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어디 지금 교수가 학교 나가서 수업을 하냐고 니들이 와야지 뭐 이런 분위기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물론 이제 2000년대 초반 얘기긴 해요. 네네. 지금도 지금은 좀 그런지 바뀌었겠죠? 모르겠지만 좀 나아졌겠죠. 이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네. 확실히 사람들이 모두가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막 나가는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줄었다. 인도 경찰 폭력은 정말 줄었어요. 옛날처럼 이 막대기 옛날에 아무 데나 때렸거든요. 예. 근데 때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찍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죠. 네. 어쨌든 오늘은 인도의 사교육.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사교육 그러면은 주로 이제 대학 갈 때 네. 이 정도 하고 끝나는데 네. 인도는 어떤가요, 보면은? 인도는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뭐 스파르타식 기숙학원 같은 게 지금도 있긴 하지 옛날에 한때 저희 때 처음 생겨서 유행했잖아요. 요즘에도 기숙학원 있습니다.만 요즘에 럭셔리 기숙학원입니다, 요즘에. 아 그래요? 예.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기숙학원 위주로 굴러가고 있고 아니면 이제 돈이 없는 친구들은 옛날 우리나라 60년대에 네. 하숙하잖아요. 네네. 상경해가지고서 네. 여기는 상경은 안 하고 상타를 하는데 상타르. 상코타라는 도시로 가는데 코타. 예. 근데 그 도시에 가서 이제 하숙을 하면서 네. 공부를 하죠.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자, 네. 일단은 이제 인도에 대해서 이제 장밋빛 미래 네. 혹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뭐 인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묵은 논쟁거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가 장밋빛이다라는 것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인적 자원. 인구 보너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청년 인구가 많고 이들이 노동 가용 인원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30년 정도는 인도가 이제 노동의 황금기를 맞이할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게 주요 이론인데 네. 이제 실제로 인도는 중위 연령이 지금 28세예요. 28세. 한국이 40대잖아요. 우리는 47세인가 그렇게 네. 되는데. 그리고 매년 그 1200만 명 정도의 청년이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연령대가 노동시장으로 그렇죠. 진입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자, 이 청년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은 코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코타. 여기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많이들 코타가 요새 얼마 전에 그 KBS 세계는 지금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도시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노량진이나 네. 대치동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 코타가 인구 150만 정도 되는 도시거든요. 150만.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특례시, 그렇죠. 광역시. 통내시가 100만이니까. 예. 그 중에 학생이, 그러니까 하숙생, 이제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한 20만 정도 됩니다, 최대. 인구 150만 중에 20만이 네. 학원생. 그러니까 학원이 도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이 도시 전체가 학원을 위해서 기능하는 도시예요. 이야, 무슨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이제 어디 행성 같습니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이 코타라는 데는 한국 사람은 안 가는데 과거엔 여행지로도 좀 갔어요. 여행할 만한 곳도 있어요? 예, 여기 라자스탄이라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라자스탄이 이제 각 도시가 옛날에 각 왕국이었어요. 음. 그리고 영국 식민지 시절에도 번 왕국이다 보니까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마다
왕국을 지키던 성이 있고요. 해자도 있고. 아, 볼만한 게 많다. 네, 그렇죠. 일단 성이 있어서 일단은 꽤 볼만한 볼거리가 있고 네. 왜 그 세븐 언더스라고 해서 네네. 전 세계의 7대 불가사에 축소해 놓은 소인국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인도엔 여기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좀 보는 네. 만한 곳이고 독립 이후에는 여기가 라자스탄이 사막지대긴 한데 강이 흘러요. 찬발강이라고. 여기에 이제 수력 발전이랑 이제 댐이 있어서 전기가 좀 풍부했어요. 그럼 인도가 추진했던 중화공업하기 딱 좋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인도 최대 규모의 비료 공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한데요. 먹고 살만한 동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교육의 천국. 그렇죠. 예. 자, 코타가 어딨냐면은 지금 위에 델리가 보이실 텐데 네. 이 지도의 맨 끝입니다. 왼쪽 아래 보면은 지금 그래서 가시려면은 이제 자이뿌르에서 가면은 이제 한 3-4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대략 한 자이뿌르에서는 2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 이제 차로는 고속도로가 생겨서 한 4시간. 옛날 길로 가면 5시간. 5시간. 예. 그래서 꽤 번듯한 도시예요. 그리고 뭐 델리에서는 5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한 8시간 잡으셔야 되는데 기차역도 지나갑니다. 남부로 연결된 기차역이 지나가서 교통은 편한 곳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타 정션이라는 역이 있는데 이 도시 안에 이게 거의 델리 뭄바이 라인의 한 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차가 무지 많아요. 하루에 한 60대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특급 열차만. 그러니까 뭐 기차 표 구하기는 쉽다. 왜 우리나라도 KTX가 서울, 대구, 부산이 힘들지 서울, 대전까지는 자리 많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런가? 서울, 평택은 자리 많아요. 최소한. 네. 어쨌든 학원 도시 코타라는 게 이제 얼마나 이제 큰 규모냐면은 이게 150만 도시인데 35개의 대형 학원이 있습니다. 대형 학원이라면 보통 수강생이 어느 정도 돼야? 여기는 한 10,000명? 10,000명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종로 뭐 서한샘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죠. 훨씬 크죠, 규모가. 옛날에 이제 한창 시절에 뭐 그런 대형 학원들을 해도 이제 뭐 대성 종로, 뭐 1,000몇백 명 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대충 기억이 되는데 60명씩 해가지고 15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머문 호스텔이 약 4,000개가 있습니다. 4,000개. 4,000개. 방이 인도는 이게 방이 만약에 뭐 호스텔 하나당 20개가 있다 하더라도 방으로 곱하면 안 되는 게 방 하나에 한 4명에서 8명, 12명까지 모여 있어요. 왜 미국 캘리포니아 가도 인도인들이 이제 합숙소 생활한다. 받으면 합숙 생활한다 말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도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한 20만에서 25만 정도에 달하는 애들이 코타로 트럭 캐리어를 끌고 와서 이제 떠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하는 온 동네가 거죠. 기숙학원이군요. 왜냐하면 이제 유명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서한샘 뭐 이런 일타 강사들 이제. 그래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인도 공과대학인 IIT와 의과대학 입시 시험이 따로 있어요. IIT는 이제 JEE라는 공대에 관련 입시 시험을 봐야 되고 의대는 NEET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인도에서도 의사들 인기가 좋습니까? 좋습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꽤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코타에서 학원비, 숙식, 교재, 생활비를 다 여기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타의 이제 총 생산에서 이제 연간 교육 산업 매출이 하나로 약 1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이 아니라 인도잖아요. 인도 GDP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육시장 몇 조다 이렇게 하는데 인도는 코타에서만 1조짜리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학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약간 그런 구조인 거죠. 자, 이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코타 혹은 인도의 이제 학원 산업을 얘기할 때 늘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사진에 휠체어 타신 분 있죠? 이분이 비노드 쿠마르 반사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 모델을 만든 사람이에요. 기숙형 학원의 모델. 그러니까 이제 과외 붐을 일으킨 거예요. 과외 붐, 사교육 붐을. 그러니까 49년생인데 이분이 유피주의 잔시라고 델리에서 그러니까 코타에서 더 내려가다 보면은 코타에서 한 5시간 정도 가면 있는 또 인도 독립운동의 성지가 있어요. 잔시의 여왕이라고 영국과 싸운 그분이 살던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그 IIT BHU 참고로 이제 제가 잠깐 다녔다는 저는 문과 그 학교에 이제 BHU I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합니다. 심지어 이제 좀 가난한 집 자제였는데 입학할 때부터 학비 전액 면제였으니까 되게 타고난 수재였나 봐요. 진짜 타고난 수재였는 모양이네요. 그러다가 이제 71년도에 이제 코타에 취업을 해요. 코타에. 여기 화학기업인 JK 신세틱스의 엔지니어로 취업을 합니다. 화학기업에 취업을 하고. 문제는 취업을 하고 3년 후에 근위축증에 걸려요. 25살에. 아이고야. 불치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전성이고 불치병이잖아요. 그래서 점차 전신이 마비되는 병이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3년도에 인도가 경제 위기가 한번 왔는데 이때 자기가 있던 회사가 망해버려 도산을 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백수가 된 거예요. 진짜로 몸도 편치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반사일도 이걸 치료해 보려고 거의 네. 가산을 다 털었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온 이제 의사가 델리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찾아갔더니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치료법을 찾지 말고 남은 시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을 해라. 어차피 치료 안 된다 이 병은. 또 80년대니까. 뭐 냉정하지만 지금은 뭐 별짓을 다 하겠지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되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뭄바이에 오서 온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IIT 출신 아니냐. 코타에도 IIT가 있고 네. 너 수학 잘하지 않냐. 입시거리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역시 뭔가 인생의 마지막 비상구는 역시 그렇죠. 학원 강사 내지 학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예. 네. 그래서 이제 몸이 움직이니까 않으니까 이제 가르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손발은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자기 집 식탁에 8명의 학생을 앉혀놓고서 소위 말해 그룹 과외를 한 거예요. 이야. 근데 인도 교육의 특징이 우리도 옛날에 이제 암기식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깠잖아요. 그렇죠. 언론에서. 예. 사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게 나쁜가 아니 싶긴 뭐 한데. 일단 외워놔야 뭐 시작하는 게 그렇죠. 맞으니까. 뭐가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도도 이제 공식을 외워가지고 하는 수학 교육이 대다수였는데 네. 이분이 증명 위주의 수학 교습을 시킨 거예요. 이해를 이제 도모하면서 증명하는 건 재밌잖아요. 예. 수학은 못해도 증명하는 거 보는 건 재밌거든요. 현란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성적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8명을 했는데도 애들을 그레이드로 나눠가지고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이야. 반배치를 하고 등급별 수준을 예. 수업을 그리고 이야. 초반부터 소문이 좀 나가지고서 예. 한 3년 차부터는 입학 시험을 치렀어요. 이야. 그런과의 입학 시험. 코타 시장님의 네. 자제분이 예. 입학을 하려고 왔는데 입학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동네 소문이 쫙 납니다. 이야. 공정하다. 공정하다. 그리고 코타 시장님이 항의를 하러 왔는데 예. 수업 중에 내 돈을 내는 아이들에게는 이 시간에 아이들한테 돈을 써야 된다. 네. 해가지고 시장을 기다리게 해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언플일 수도 있고 네. 진심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거의 뭐 학생의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게 동네 소문이 나는 거죠. 멋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첫 번째 졸업생이죠. 과외 졸업생 중에 8명 중에 네. 6명이 IIT 합격을 합니다. 6명이 예. 이야. 그리고 91년도에 정식으로 네. 반살 클래시스라는 이제 학원을 설립해서 네. 자, 2000년에 전국 IIT 입시 1등과 2등이 여기서 나와요. 이야. 전국. 예. 요즘으로 요즘으로 따지면 어드밴스. 예, 대치동에 있는 모 학원 생각이 나는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2008년에 전국 상위 10명 중에 6명이 코타 출신. 코타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이 아저씨 말고 다른 분들도 경제감세 채려가지고 이미 코타가 학원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휠체어에 앉은 수학 교사가 시작한 과외가 전국 수석을 배출하니까 네. 이게 인도도 들썩들썩 하는 거죠. 이 사람의 특별함. 특별함.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반사를 따라서 수많은 이제 그 인도 각지 강호의 네. 학원 선생들이 코타로 옵니다. 아, 여기서 성공을 해야 진짜 성공하는 거다. 이게 이제 맛집거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알렌 커리어 인스티튜트라는 데가 제일 커요, 인도에서. 이분은 휠체어 아저씨는 죽어가지고 예. 아들이 하고 있는데 좀 쪼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들었고.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레조넌스, 그다음에 커리어 포인트 이런 데가 이제 4대 학원이라고 흔히 하는데 코타에서 요가 이제 막 건물 짓고 뭐 거의 어지간한 대학보다 커요. 학원들이 진짜. 스케일이 다르군요. 그렇죠. 경쟁자인 알렌 같은 경우도 88년에 네. 반살과 똑같이 8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중국 사람도 아닌데 왜 8에 집착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운의 숫자 8이네요. 지금이 알렌이 얼마나 커졌냐면은 전국 65개 도시에 학원이 300개예요. 근데 이게 다 빌딩입니다. 그리고 학원 직원이 6,700명이고요. 그러니까 기업이죠, 거의. 거의 기업이네요, 보면. 네. 예. 그리고 이제 반살은 이게 재밌는 게 이걸 만든 휠체어 타신 저 반살이 만든 대학 시스템은 이제 IIT 전문이에요. 공대 전문이고요. 아, 공대 전문. 알렌은 의대 전문이에요. 아, 서로 영역을 또 나눴군요, 보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시장을 만든 파운딩 파더에 대한 존중감 같은 거여서 네. 겹치지 않게 경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알렌은 2022년에 이제 인도 미디어의 거물인 우데이 샹카르가 있는 투자사에서 네. 6억 달러 투자를 받습니다. 6억 달러. 네. 이야. 그래가지고 2025년 기준 이 학원의 매출만 5조 5천억이에요. 학원 하나가. 학원 하나가. 인도 GDP를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모든 걸 만든 반살은 2021년 5월에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죽습니다. 아, 코로나는 역시 이때 피해가 기사가 좋겠군요. 엄청 컸어요. 근데 향년 71세니까 네. 근위축증 환자 치고는 또 되게 장수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언론은 이제 이분을 코타 교육 생태계 그리고 인도 과외 시장의 아버지다. 창시자. 그러니까 이제 비슈마 피타마하다.
위대하신 아버지다. 위대하신 아버지. 예, 뭐 라고 그런 하고 타이틀을 있고. 받을 만하네요 보니까. 예, 비슈마가 이제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이제 영웅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장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업계의 이순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 근데 참고로 이제 이 반살 클라시스는 이제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예. 이 아들이 영업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직원 14명 규모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니 경쟁사는 직원이 6,500명이라는데 그러니까요. 아버지 사업을 다 말아먹었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알렌 컴퍼니의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네. 뭐 이제 가면 이제 인도는 이제 지방 도시들도 학원들이 있으면은 몇 명 붙었고 우리도 이제 플랜카드 걸잖아요. 예. 여기는 애들 얼굴을 딱딱딱 개인적으로 박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무슨 권투 챔피언 선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힌디는 못 읽지만 영어로 보면은 뭐 자고 90% 그렇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자, 우리나라도 요새 학교 자퇴하고 이제 홈스쿨링을 해가지고 검정고시 보고 이제 대학 가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네. 인도는 이게 거의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미 스튜던츠라고 하는데 네. 이제 학원들이 이 코타 주변에 제휴 학교가 있어요. 아. 그럼 애들을 학원에 보내면은 학원에 예. 등록을 시키고 네. 출석하지 않아도 졸업장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준 다음에 일단 학원에만 일단 학교 집중하게. 졸업장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인도가 내신이 없어요. 이야, 여기는 시험만 잘 보면 돼요. 우리나라 이제 강남권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이제 아주 그렇죠. 되게 환호성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호스텔에 입소해서 먹고 자는 걸 해결한 다음에 새벽 5시 정도에 이제 등교를 합니다. 5시에 등교. 새벽별 보기 운동이죠. 예. 그래서 밤까지 하루 한 14시간 정도 14시간 공부. 학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생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중고등학생이죠.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7학년부터 7학년부터 네, 우리 중학교 12학년까지. 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신이 없다는 게 저도 사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입학은 되게 좋게 했는데 저 이게 데모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내신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되게 억울했는데 네. 내신이 안 좋으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내신이 없으면 정시밖에 없다 생각하면 당연히 학원 정시 한 방에 원샷인 거죠. 예. 또 우리나라처럼 복잡하게 뭐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없고 인도는 아직까지 옛날 학력고사 때처럼 네. 시험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시험 한 그냥. 방에 그냥. 그렇죠. 아, 근데 하지만 그게 이 뒤에 나오겠지만 네. 할당제가 있죠. 근데. 그 네. 고향인 뒤에서 다시.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학원 분위기가. 뭐 학원 분위기 자체는 뭐 우리랑 뭐 크게 다르지 않군요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몹시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만. 이게 다 이제 어린 친구들이에요. 저도 인도 고등학생을 보면 콧수염을 길러가지고 저랑 또래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좀 느끼해요, 진짜로. 자, 코타는 제가 올해 인도 갔다 왔잖아요. 네네. 잠깐 들렸어요. 지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사진을 좀 찍고 그랬는데 네. 인터뷰는 이게 참아 못하겠는 게 애들이 일단 너무 찌들어 있고 그 와중에도 학원을 땡땡이 친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게 인도에 이게 재밌는 게 우리는 이제 그 탈선을 하면은 뭔가 좀 되게 이렇게 음습하게 가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학원을 이제 땡땡이 쳐서 공원 같은 데 있는데 그냥 아이폰으로 음악 듣고 네. 그냥 수다 떨고 수다 떨고. 되게 건전해요. 애들이 담배 안 피고. 오.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갔는데 이제 건물 외벽마다 이제 네. 막 이제 합격자 현수 막 있고요. 뭐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게 네. 장난이 아닌 게 이게 인도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일단 인도는 델리나 이런 핵가족화된 데가 사실 별로 없고요. 지방 도시 한 100만 정도 도시를 가면은 대부분 대가족 구조예요. 대가족 구조. 특히 이제 높은 카스트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부터 해 손자까지 또 여기 인도도 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 밑에 애들이 딸 빼고 아들만 한 3-4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있겠죠. 여기서 다시 또 이제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4명 정도는 충분히 아니요, 있겠죠. 40-50명 돼요. 40-50명 되나요? 거기다 이제 며느리랑 여자분들도 있으니까. 전체로 합하면 네,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라나시 같은 데도 가면은 좀 이제 지체 높은 집안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전통 가옥에 사는 게 아니라요. 이게 M자형으로 중정이 있는 콘크리트 한 5층짜리 건물에 다 모여 살아요. 대가족이. 예. 그러면은 이제 바라나시를 오래 살아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만약 브라만이라고 하면은 이제 큰아들은 가업을 있는데 이 네. 가업이라는 게 브라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제 브라만이 돼서 가트에 나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만트라 읊어주면 그 돈 되게 잘 벌리거든요.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뭐 이제 옴 시바야 뭐 이러면서 하면은 그걸 하시고 둘째가 대부분 이제 생계를 유지합니다.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벌어오는 건 돈을 벌어가지고 인도는 돈을 벌어 오면은 이게 전체를 다 부양하는 구조예요. 인마이 포켓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대가족 가족 공동체 그냥 다 들어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아버지, 둘째 이제 작은 아버지, 네. 작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셋째, 넷째, 나머지가 둘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쳐서 돈을 버는 이제 가족 가업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를 잇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그렇게 전통을
바뀐다기보다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공부 잘하면 출세하고 이제 돈도 훨씬 잘 버는 걸 알기 때문에 집안에서 막 똑똑한 사람이 나온다. 이를테면 이제 바라나시 최씨 집안에 최준영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네. 똑똑하다. 그럼 이제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몰빵을 하는 가문 몰빵이에요. 이건 집 몰빵이 아니라. 아우야 무섭다. 근데 옛날에도 뭐 칠형제 뭐 이러면은 아니, 물론 뭐 아들이 이제 똑똑하면 이제 네, 다 여자들은 몰빵을 공부 했죠.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저희보다 윗세대죠 약간. 근데 이게 훨씬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50몇 명이 한 명.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도 이게 부잣집이 아닌 좀 적당한 집에서도 교육열이 원체 인도가 심하다 보니까 네. 심지어 이따 나오겠지만은 자기 1년 소득보다 학원비를 더 써서 빚을 내서 쓰는 집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떨어지면은 이게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휘청하겠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이제 소파라서 대학 보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게 우리는 그래도 이게 개발도상국이고 2차 산업이 좀 있던 시절이라 계속 돈이 들어왔지만 인도는 또 그런 구조도 아니잖아요. 특히 시골에서는.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보냈는데 애가 안 됐어. 그렇죠. 또 한국에서는 수능에 실패하면은 재수를 하든가 네. 눈을 낮춰가지고 입학을 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재수한다고 기둥뿌리가 뽑히진 않아요. 그렇죠. 적당히 좀 힘들 하면 되는데 따름이죠. 힘들죠. 근데 예. 코타는 애들이 입시에 실패하면은 예. 가족 전체가 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대출도 흔히 받기 말하는 때문에.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말이 진짜로 진짜 기둥뿌리가 뽑혀요. 뽑히는 기둥이 거군요. 뽑혀요. 근데 이게 도시 단위로 산업화가 되면서 이런 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박을 못 이겨서 이제 좀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문제가 많았고 네. 특히 이제 그렇게 좀 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등진 네. 학생들의 그 92%가 의대 입시생에 집중돼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랑 인도나 다 의대에 목숨을 거는군요, 보면은. 그렇죠. 요새 잠깐 수치를 보고 넘어가야 될 게 공대를 IIT를 가려면은 네. JEE라는 시험을 본 다음에 JEE, 예. 여기서 합격을 하면은 JEE 어드밴스로 가요. 이 이 어드밴스에서 IIT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예비고사, 본고사. 예비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NEET라고 하는 한 번에 붙는 시험이 있는데 네. 이게 문제가 IIT는 두 번 떨어지면 못 봅니다. 아, 그러니까 재수 방지 정책이 있는데 예. NEET는 재수와 제한이 없어요. 아, 장수생들이 가능하군요, 보면. 그럼 점수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장수생이 있을수록. 그래가지고 이게 매년 250만 명의 지원자 가운데 절반이 재수생이고 이 친구들이 신입생하고 경쟁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쿼터가 NEET 같은 경우는 공립의대가 6만 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립의대가 6만 명이에요. 아, 반반씩이군요. 네네. 근데 이제 공립이 훨씬 저렴할 거고 네. 사립의대 얘기는 이따가 또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대는 그리고 IIT를 못 간다 하더라도 IIT 밑에 이제 NIIT라는 게 있고 공대가 등급이 좀 있고 그렇죠. 공대는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취직이 되는데 네. NEET 의사는 면허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독점적인 권한이 걸리기 때문에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냥.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참고로 이제 인도는 또 재작년에 좀 시끄러웠던 게 그 NET 시험에서 67명이 만점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군요. 그렇죠. 난이도 그러다 조절이 보니까 실패했네. 점수 하나 가지고 이게 몇천 명씩 나눠지는 거예요. 이 박이 터지는 상황에서. 0.1점으로 막. 네.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 생겼냐? 문제가 유출된 게 아니냐. 아. 라는 스캔들이 터지면서 이제 입시 비리 문제로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인도 대법원이 결국 전국 재시험 여부를 이제 심리를 했고 네. 중앙수사국이 FBI죠. 들어가서 이제 수사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재시험이 실시되지 않았어요. 이제 뭐 문제가 쉬웠다로 결론이 그냥 났는데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거다. 그래도 이게 지금 다들 이제 인생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네. 뭐 난리가 나잖아요. 입시 립 한번 이제 약간 삐끗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정답 하나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도 뭐 이제 교수님들까지 다 출동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 문제는 뭐 이러면서 정답이 그렇죠. 맞느냐 걸리냐 뭐. 네, 그래가지고 이제 횟수 제한이 없다는 거랑 이제 사립의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네. 그 다음에 사립의대는 쿼터가 있습니다. 쿼터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네. 자율적으로 배정하는 인원이 한 15%가 있어요. 아, 내 맘대로 뽑을 수 있는. 기부입학 쉽게 말해가지고. 아, 돈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사립의대는 돈도 훨씬 비싸고 네. 그다음 30%가 기부 입학을 받잖아요. 15%가 또 하나 있는 게 네. NRI라고 해외 거주 인도인들의 쿼터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교포들은 또 따로. 기부보다 더 비싸요. 여기서 학비가 달러로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립의대 6만 명 중에 네. 이제 30%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날아가잖아요. 18,000명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 거고. 네. 예. 거기에 이제 또 할당제가 있죠. 아, 할당대. 예. 예. SC, ST 뭐 이렇게 나오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공부를 하냐. 물론 집안이 망해가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JEE 메인을 공대는 IIT는 JEE 메인을 보고 네. JEE 어드밴스를 봐야 되는데 네. JEE 메인을 보겠다고 등록한 수험생이 약 153만 명이 됩니다. 한 해에. 153만 명. 네. 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아니에요. 이게 좀 이 정도. 나름 할 줄 아는 애들이 온 거죠. 그렇죠. 그래도. 그리고 NET 시험 수험자가 전국에서 매년 227만 명 정도 돼요. 여기도 이제 공대보다는 의대가 더 높군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백만 명이 맞붙죠. 227만 명이 의대 시험을 지원하는데 합격 12만. 정원은 6만. 6만에서 근데 12만. 국립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 중이냐면 IIT 입시를 좀 볼게요. 네. 자, 제2 메인 등록자 시험 보겠다고 한 친구들이 한 154만이죠. 네. 여기서 합격을 해서 제2 어드밴스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공고사 사람이 볼 수 있는 친구가 25만 명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어드밴스 합격자가 5만 4천 명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럼 이 아이들을 다시 추려가지고서 네. 실제 전국에 23개에 있는 IIT까지 배분하는 자리는 1만 8천 자리예요. 아, 본고사 합격해도 다 입학이 아니구나. 보면은. 그렇죠. 야, 그러면 시험을 보는 153만 명 중에서 10,000명이 자원 합격, 2만 명 정도 합격한다. 네. 너무 살벌한데요? 그렇죠. 네. 한국도 사실 2025년도 보니까 한국 수능 지원자가 52만 명이고 네. 이제 스카이 정시 모집 인원이 한 5천 명 돼요. 그러니까 1%긴 한데 수치상은 비슷해요. 아, 그래도 보면은. 느낌이 다르죠. 근데 느낌이 달라요, 여기는. 느낌이 진짜. 다르죠. 이 뭐 50만 명 봐서 5천 등 하는 거랑 네. 153만 명, 150만 명이 봐가지고 15,000명이 들어오는 그리고 이제 거랑. 한국은 이제 수능 외에 다양한 방법이 정말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약간 자본력이 있으면 정말 더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저거 이제 관리하면서. 근데 여기는 시험으로 100% 오로지 선발이 시험. 되는 거고 네. 또 IIT는 시험을 2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률 0.8%.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수험생을 가장 좌절하게 하는 게 뭐냐? 할당제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내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죠. 어드밴티지를 누리는 친구들이 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말한 18,000명 중에 네. 60%가 할당제입니다. 60%가 할당제. 요새 60%가 할당제예요. 그럼 40%만 시험 봐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메리트는 40%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전체 IIT 좌석의 59.5%가 이제 할당제로 들어가는데 예. 이게 SC가 지정 카스트가 이제 불가초 천민이에요. 쉽게 천민이에요. 그렇죠. 예. 15%. 그다음에 ST 지정 부족 7.5%. 7.5%. 요게 원래 원래잖아요. 할당제였죠. 예. 여기다가 OBC가 지난 시간에 비하르서 했지만 들어왔어요. 27%. 맞아. 여기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인도 대법원이 49.5%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할당제에서. 맞아요. 그래서 과반은 시험을 보게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또 EWS라고 해가지고 이건 음. 뭐냐면은 브라만이거나 상층 카스트도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또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서 새로 생겼어요. 경제적인 수준만 따져가지고 그렇죠. 우리로 그래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의 레벨이면 안동 김씨인데 기초생활수급자면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EWS라고 부른다. 네네. 그래서 이게 10%를 가져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건 없이 경쟁하는 예전에는 30%도 많다 싶었는데 35%인가? 그렇죠. 그것도 많다고 싶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 비하르 때 말한 카스트 정치 때문에 이게 지역에서 선거를 하려면은 계속 할당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층표가 인구가 많으니까 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민주주의의 폐해예요. 인도는 진짜. 그러니까 전체 정원의 60%는 자관 이미 쿼터가 정해진 할당제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붙는 거고 예. 진짜 성적으로 붙을 수 있는 거는 40%. 자, 그럼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예. 이게 아마 이제 IIT 뭄바이가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려고 공개한 것 같아요. 우리로 근데- 따지면은 이제 그 지역 균형 네. 예, 입학 지균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예, 그 이야기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훨씬 많잖아요. 여기 60%니까. 그렇죠. 자, IIT에서 이제 컴퓨터공학과가 제일 잘 나가는데 이게 네. 360점 만점입니다. 360점 만점. 일반석 이제 오픈에서 합격 점수가 대략 305, 320점 정도 돼야 310점은 받아야 자고 노래 네, 볼 수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스케줄드 카스트랑 ST 같은 경우는 230점에서 260점 맞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290점은 맞아야 그래도. 아니, 이 친구들이 있어서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게 민간 기업과 공기업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볼 때 공공과에 있을 때 이렇게 지정으로 들어온 분들이 훨씬 실력이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권리가 돼버리다 보니까 별다른 노력을 할 의사가 없는 분들도 꽤 있으셔요. 이게 인도 특유의 관료제랑 붙어가지고 놀면은 정말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컴퓨터 공학이 그나마 지금 표를 보니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점수 차이가 그래도 제일 적은 편이네요. 그죠. 보니까. 토목 이런 건 또 인기가 많이 없어요. 예, 인도에서는 원래 토목 엔지니어들이 인기가 없는데. 네네네. 자, 아. 거기다가 요새 또 그 장애인 수평 할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한 5% 가져가요. 주마다 다른데. 아, 장애인. 거기다가 그 안드라프라데시주 같은 경우는 여성 할당이 또 붙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할당이 안드라프라데시 같은 경우는 한 70%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 이 할당 가지고 싸우는 게 그 몇 년 전에 마니푸르에서 두 개 종족이 그러니까 싸웠던 게 훨씬 나요. 예. 그게 이제 한 종족이 55% 정도 되고 한 종족이 45%인데 이 45% 종족이 ST 지정을 받은 거예요. 스케줄드 카스트, 스케줄드 트라이브, 예. 지정 이제 부족으로. 부족민. 그랬더니 이 55%가 우리도 전국적 기준으로 보면 소수 인종 아니냐라고 또 투쟁을 해서 결국 100%가 지금 ST예요. 그 할당자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건 사실 공부를 해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정말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그거를 향해서 지금 인생을 걸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일반 전형으로 이제 좀 승부를 보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100에서 반의 반 토막 난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은 SC도 아니고 ST도 아니야. 그러니까 SC나 OBC 만들어달라고 시위를 하는 거죠. OBC도 아니야. 야, 이건 좀 너무하다. 그리고 내가 브라만인데 가난하지도 않아. EW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밥 애매하게 그렇죠.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데. 네.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 적당히 부자도 아니고 적당히 가난하지도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는 왜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아? 뭐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제. 왜 우리는 천민이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또 양극단에 가야 차라리 뭐라도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또 그 일반적인 학생들의 불평등성, 그러니까 내가 평등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로 느끼는 것들도 대단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비용도 이제 만만치가 않은 게, 그러니까 인도 전체 코칭 사업의 규모 전체가 이제 학원 입시 산업 교육부 전체가 2025년 기준으로 72억 달러, 72억 달러. 대충 한 10조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는 것만 따진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대학교만? 예, 대학교 코칭 사업이라고 해요 여기는. 34년까지 17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뭐 그거야 뭐 정해진 미래긴 한데, 근데 야, 이 바늘구멍에 저렇게 들이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보면. 그리고 입시학원 등록자가 750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때는 그 이제 전두환 시절에 학교 다녀가지고 과외 금지였다가 단과학원 풀리던 시절이잖아요.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가. 단과학원 풀리고 이제 뭐 대학생 과외 일부 좀 풀리고 뭐 그 정도. 그룹과에 있고. 뭐 그 정도였는데,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다는 석세스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파는, 가능성을 파는 사업인 거예요. 아니 뭐 우리나라도 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거는 그래도 너무 가능성이 낮은데. 근데 이 가능성이 또 얼마나 더 낮고 지금 얼마나 처참한지를 잠깐 더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이렇게 IIT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도 국내에 대졸자리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코타 아이들이 노리는 거, IIT를 가려는 거는 인도에서 취업하려는 게 아니에요. 미국 나가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로 가는 건 티켓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임금 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인도 일반 공대 초임이 우리나라 돈 33만에서 50만 원 정도 받아요. 월급. 예. 근데 IIT를 졸업하면은 이제 연봉 기준으로 1,300에서 이제 2,500만 원을 받습니다. 두 배에서 네 배 정도까지 받는다.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H1B를 받아서 인도인 취업을 하면은 이제 10만 불, 1억 4천에서 한 2억 1천만 원 정도를 받죠. 그러니까 인도 국내 일반대 초임 대비 미국 연봉이 30배 정도가 튀는 거예요. 이러면 집안을 먹여 살릴 수가 있죠. 미국 가야 먹여 살리는군요. 그렇죠. 그 투자 비용이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합숙소 생활하고 이제 다 송금하고.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중 갈등이 생기면서 중국 유학생들 비자를 안 주면서 2024년에는 H1B 비자 수혜자의 71%가 인도 국적자였어요. 저게 너무 많아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또 많았고 중국이 이제 12%였죠. 24년에는. 그리고 뭐 사실 또 해외 진출한 인도인들 잘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인도계죠. 하고 있고. 자,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H1B 신구 수수료를 이제 10만 달러를 내야 된다. 라는 포교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5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2,000에서 5,000 달러였던 게 10만 달러가 된 건데, 이게 사실 이제 미국 기업 입장에서도 좀 엔지니어 하나 고용을 하는데 1억을 내라는 거는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당시 뉴스를 보면은 이제 디왈리라고 인도 추석 같은 시즌이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트럼프가 서명을 한 거예요. 포고령에 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기내에서 인도 갔다 들어오면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내려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서 실제로 비행기가 회항을 하게 됐습니다. 활주로에서. 근데 이러면은 또 그거 돈 다 물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이제 그 이산 가족이 됐죠. 고향을 못 가는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포고령은 나중에 바뀌어서 신규만 받겠다고 그렇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일단 연장되는 걸로. 처음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상가 잃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인도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이거는 이제 가족의 해체다. 뭐 이산 가족 만들 리 있냐?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금 그 H1B 비자 보유자가 10,000명이래요. 아마존만. 그러면은 1조 4천억 원. 그렇죠. 수수료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새 제가 이제 그
수원 광교 살잖아요. 네네. 광교 호수공원에 이제 삼성 캠퍼스가 근처에 있어서 원래 저희 동네가 인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가면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런 애들도 있고. 예. 이게 추석 때 이마트 가면은 인도 분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식품 표시물에 영어가 표기 안 되기 때문에 네. 인도인들 기준에 이게 채식인지 육식인지 모릅니다. 또 대부분이 또 고기 어딘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살 게 없어요. 감자 바나나 가지고 정말 연휴 때 버티더라고요. 식당이 문 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 걸어서 알려주고 이제 저를 빅브라더로 모시는 인도 분들도 좀 계시는데 동네 큰형으로. 네, 동네 큰형으로 이제 인도에서 이제 오면은 저한테 인사를 하죠. 인사를 오죠.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한 1년 사이에. 광교에 인도 분들이 많이 드셨다. 네, 그래가지고 공원 다니면은 뭐 이제 제가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어지간한 애들 다 아는데 몇 년 있다 가면 이제 뭐 연락도 하고 뭐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인도 친구들 셋이서 드론을 날리길래 야 야간에 드론 날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적도 해주고 한 친구는 저랑 같이 버스를 타고 전철역을 가서 시내까지 같이 갔는데 우리는 옆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인도 사람들 보면 이제 인도 애들이네 뭐 이러거든요. 알죠.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인사를 했죠. 힌디로. 그때 이제 귀신 본 듯한 표정으로 뭐야 이거 막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광교랑 용인 흥덕에 빈 아파트가 없어서 삼성 다니는 친구인데 그 되게 좋은 이제 그 갤러리아 옆에 서비스 아파트먼트가 있거든요. 저희 동네. 거기 머문다는 거예요. 단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기 한 4,500만 원 할 텐데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야 근데 너는 뭐 삼성 뭐 광교 어떠냐 뭐 공원 좋지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얘도 최종 목표는 미국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틀어지니까 미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국 온 지 2주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텔에 있는 거죠. 이제 그다음 아파트 배정이 되겠죠 아마.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고요. 판교도 요새 판교 다니는 친구들 보니까 인도인 엔지니어가 돼들었다. 트럼프 때문에 이제 원래는 당연히 미국으로 가려다가 이제 꽁 대신 닭으로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데로 사우스 코리아도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인건비가 세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오는 게 낫죠 보면은. 일단 환경이 좋잖아요. 애 키우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로 많아서 예전에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인도인 가족이 한국에 오면은 남편과 같이 움직이지 부인이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성분들이 단독으로 이제 쇼핑을 다녀요. 동네 식당에서도 보이고. 최근에는 이제 그 돈코츠 라면을 파는 집에 인도인 여성이 있어서 이제 제가 쟤네 아버지 저거 모를 텐데. 딸내미 인도에 났더니 돼지뼈나 먹고 다니고 아빠한테 일러야겠다. 뭐 이런 농담을 했죠. 또 그런 또 여파가 또 우리한테까지 또 오는군요.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아진프렌즈 대학에서 노동보고서가 이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보고서인데. 주기적으로 나오죠 보면은.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올해 최근에 마치 나왔어요. 근데 이 보고서의 올해 버전의 핵심 질문은 간단합니다. 교육이 늘었는데 왜 학습이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인 걸까 인도란 나라가. 실력은 좋아졌는데. 그렇죠. 공부하는 많이 많아지고. 그런데 소득은 안 늘어. 그래서 전년 대비 이것도 이제 몇 년 좀 코로나 때문에 쉬고 뭐 그래가지고 좀 자주 안 나왔는데 변화의 긍정적인 신호도 있어요. 일단 여성 노동 참여율이 올랐습니다. 사실 인도 경제에서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했던 게 여성 노동의 참여율이 너무 낮다. 너무 낮죠. 집에만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래도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어요. 40년 만에 최고치 뭐 늘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고등교육 총 등록률도 여성 등록률이 남성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남자만 교육시키는 사회에서 이제 여성들도 교육을 시키는 사회가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SC나 ST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도 사실 가업을 잊는 경우가 많았어요. 할 일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통신이나 자동차 제조업 같은 정규직에 좀 들어가는 비율이 높아졌다. 저런 건 이제 긍정적인 면이죠. 자, 근데 문제는 대졸 공급이랑 대졸 고용의 비대칭성이 사실 인도 청년 실업률 높다는 얘기는 인도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또 수치로 나오면 또 이게 충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매년 한 500만이 매년 이제 진입을 하는데 이 중에 280만 정도가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취업하는 친구들은 이제 500만 명 중에 280만 명이 취업하고 그러니까 220만 명은 취업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2004년부터 23년까지 매년 평균 500만 명의 대졸자가 시장에 나오고 이 중에 취업 성공자가 280만 명 그리고 매년 220만 명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업을 못하는 거죠. 실업률 40%. 25세 이하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40%고요. 졸업 후 1년 내에 정규직을 구하는 남성은 6.7%밖에 안 됩니다. 6.7%. 그리고 대졸 취업자 중 화이트 갈라 사무직의 비율은 3.7%예요. 사실 저거 봐라고 대학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못 가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경제가 고도화되면 이 노동이 농업에서 원래 농업이었던 농업국가다 보니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용이 안 되니까 그 대부분의 이제 청년들이 4천만 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대졸자가 아닌 사람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그냥 무급 가족 종사자나 농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고질적인 인도의 문제점인데 2026년에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데이터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친구들이 이제 특히 대졸자들까지도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거나 부모님이 하는 이제 작은 가게를 돕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야, 그 돈 집안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대학을 보냈는데. 그러니까요. 자, 인도는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는 뭐 7, 8% 성장한다고 선전을 하는데 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농업으로 간다는 게. 그렇죠. 성장이 되면 고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예. 이게 인도가 지금 메이크 인 인디아 모디 정부가 막 제조업 제조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 예. 막 내줄 때랑 똑같아요. 빛나는 분야는 성과가 있어요. 자동차, 아이폰, 항공, 우주, 반도체는 성과가 있어요. 성과 있는 보여요. 네. 근데 문제는 하부에서 못 받쳐주고 있어요. 원래 제조업에서 많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 만들고 그러니까 소부장도 있어야 되고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이 공장 짓고 외국 자본 끌어들여가지고 조립 공장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의 약간 곤란한 상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면 이제 미래도 사실은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의 케이스를 알고 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은 다 알잖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여성 노동력이 대거 투입돼가지고 이제 경공업 옷 만들고 봉제하고 그다음에 가발 만들고 그렇죠. 합판 만들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일단 일자리를 늘려놓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미싱 바늘도 만들고 그렇죠. 보면은 미싱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 번역하신 책처럼 네. 이제 인도가 네루 시절부터 경공업을 건너뛰고 중공업으로 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라지브 간디 이후에는 서비스업으로 갔잖아요. 서비스로 근데 이게 결국은 제조업을 처음부터 굴렸어야 기술 축적이 되고 난 말이에요. 어떤 기술을 하나하나 바늘부터 배워가지고 결국 기계 선반을 만드는 건데 이 부작용이 지금 터지는 거예요. 기반이 없다는 거죠. 기반이 없다 보니까 정부는 하고 싶어도 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러니까 GDP 1% 성장할 때 고용 탄력성이 건설업이 0.6이고 네. 서비스업이 0.43인데 네. 제조업이 0.22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메이크 인 인디아하고 제조업은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죠. 전체 제조업 비율은. 예. 인도 중소 영세 기업의 81%가 1인 사업자예요. 고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기업은 대학생이 필요가 없어요. 대졸자들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고. 자, 예, 이런 그림이 네. 고용 증가를 향한 곳이 점점점점점이죠. 네. 아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남성 청년들은 교육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또 들어지고 있는 게 이번 보고서의 특징이에요. 이럴 바에야 내가 왜 이 돈 써가지고 집에 부담 지어가면서 하냐. 2017년에 젊은 남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38%였는데 2024년 말로 가면은 34%로 하락을 합니다. 사실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학 진학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뭐 그거랑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학업 중단 사유의 72%가 가계소득 보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일 돕겠다라는 거고. 그럼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배달 플랫폼이나 네. 일용직으로 빠지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완전히 도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돼서 정말 바늘구멍을 뚫으면 대박을 칠 수도 있지만 정말 실리콘밸리 가면 그렇습니다. 그거 안 되면 결국 배달업이다. 그래서 이 교육비로 이제 가계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교육비 목적으로. 이게 2014년에 5조 2천억 루피였거든요. 이게 25년에는 13조 7천억 루피로 늘어납니다. 2배가 더 증가해요. 그냥 정말 우골탑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하던 그거군요. 그렇죠. 등골 네, 빼먹는 그런 일이. 근데 이 친구들이 결국 이렇게 해서 간다 하더라도 졸업 후 정규직 취업 확률이 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박이죠, 거의 진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AI예요. AI. 네네. 이게 결국 이제 인도에서 대규모 고용을 유지하는 게 제조업이 없다 보니까 뭐 인포시스나 네. 이제 뭐 TCS 같은 이제 글로벌 이제 아웃소싱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머릿수로 밀어붙이죠. 또 이게 지금 인도가 그 나스콤 자료에 의하면은 약 한 548만 명 정도의 IT 노동자들이 있어요. 네. IT 산업 종사자들이. 이게 인도 청년들한테는 어찌됐건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고 꿈에 그래도 이게 뭐 일자리죠 보면. 우리가 보기엔 이제 뭐 텔레마케팅에 불과하지만 네. 영어하고 미국인하고 상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는데 참고로 이제 원래 인도 IT 아웃소싱 모델이 이런 거잖아요. 서구 기업들이 이제 코딩이나 디버깅이나 테스트나 단순화 같은 작업 단순화 같은 거를 하기 싫은 거를 넘겨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단순 작업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기 사람 AI도 있고. 우스갯소리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 AI도 그쵸, 있고 그쵸. 사람이 번역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 인해전술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처리를. 오류가 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싸니까. 근데 이게 생성형 AI가 제일 잘하는 게 단순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딩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기관 예측을 보면은 인도의 일상적인 화이트 칼라 사무직 일자리가 2030년까지 69%가 증발할 것이다. 아니 그나마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위험 아니 사실 텔레 마케팅 같은 경우는 한국도 기계화 될 가능성, AI화 될 가능성이 지금 많고. 물론 뭐 사람들이 이제 화를 자아내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보면은 예,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이제 사실 뭐 미국 본토서도 지금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아마존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는 이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가 가진 모델, 수많은 인구로서 인구 경쟁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의 기초 논리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IT라는 이게 이제 인도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인도 국민들, 인도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 IT가 오히려 이제 발목을 잡고 최근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는 이제 인도 제조업 공장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뭐죠? 카메라 놓고 자기가 작업하잖아요. 네, 그거 이제 이거 가지고 학습화시키는 거잖아요. 자기 일자리 자기가 없애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AI는 뭐 퇴근도 하지 않고 뭐 파업도 하지 않고 참 끔찍한 얘기긴 한데 가끔 개기긴 합니다. 예, 그 많이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의 중위 연령은 28세라는 게 지금까지 황금률이었어요. 이게 사실 인도의 절대 방패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네. 그리고 늙어가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 비하면은 장점인 건 맞았는데 인도는 매년 1200만의 청년층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자리가 1년에 1000만 개씩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타에 그 막 한 방 좁은 방 8명씩 있는 그런 호스텔에서 온 가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문제집을 펴는 수십만 명의 아이들 중에 0.8%. IIT 가면 0.8%고요. 예. 이게 또 졸업해서 해외로 탈출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막았어요. 차선책으로 국내 IT 대기업을 들어오려 했더니 AI가 그 사람들 책상을 치우고 있는 미래가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탈출에 실패한 99% 청년들이 월 33만 원짜리 비정규직 노동을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고요. 아예 시골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또 이제 또 인도 청년들이 도망갈 마지막 수단이 있었어요. 군대입니다. 군대. 인도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해야 군대를 갈 수 있어요. 또 직업군이 되려면. 직업군인이 또 고학력이군요, 보면은. 그 인도는 정말 군인들 고학력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일로 너무 많이 빠지고 여기가 너무 이제 경쟁이 심해지니까 모디가 뭘 했냐면은 4년 단기 복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단기 복무를 한 다음에 인도는 모병제잖아요. 이 중에 30%만 정규군으로 만들고 군대 가는 것도 나머지는 이제 장기 복무 경쟁률이 3대 1이군요,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정규직 군인과 그러니까 플랫폼 군인이 생긴 거죠. 미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인구 배당이 축복이 되려면 전제가 따르는 게 일단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되는데 교육은 거품처럼 팽창해가지고 돈을 잡아먹고 있는데 일자리가 성장 속도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9억 명이 청년층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거의 다 제대로 된 일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집트가 겪었던 일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훨씬 큰 규모죠. 그렇죠. 규모는 그러니까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힌두트바와 종교와 민족주의를 지금 누르고 있는 게 현재 인도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사람이 입에 밥이 안 들어가는데 사상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공산주의도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사상과 당성이 중요했던. 그래서 인구 배당금이 좀 청구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인도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입장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는데 AI 돌아가는 거 그리고 제가 AI에 이렇게 막 옛날 컴퓨터 처음 할 때만큼 재밌어요. 솔직히 저는. 오늘도 무슨 생각했냐 방송 준비하면서 이거 빨리 하고 바이브 코딩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간에 이제 인도가 가지고 있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교육열, 젊은 인구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의 황금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다라는 다들 기대감으로 인도 증시에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바늘구멍일 뿐만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 비전마도 없어지고 있다. 저는 한 1년 전, 한 6개월 이게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바뀌는 걸 겪어보니까 그러면 지금 인도가 뭘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타에 있는 친구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되나요? 근데 저희 때도 그랬지만은 부모 세대가 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모르죠. 부모들은 대부분 남들 하던 대로 해요. 안전빵이라고 생각해서 다수가 몰려가면은 여기서 최소한 이제 여기서 있으면 덜 불안하니까 애들을 몰아내는 건데 글로 모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인생을 살아봐서 이제 이쯤 와서 보지만은 그건 아니죠.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학교 선생님들 뭐 부모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도.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부모들이 정말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그들이 커 보였는데 인도도 결국은 이제 물론 저도 이제 확정적인 미래가 어떻게 인도가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긴 한데 일단 현상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좀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결국 인도가 겪고 있던 고비용, 어떻게 저효율 이런 것이 그래도 교육의 힘, 뭐 IT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그래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다. 희망의 근거들이 있었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타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지금 이제 하나씩 다 붕괴되고 있는 게 너무 빨리 또 진행되고 있다. 일단은 그러니까 국가가 사실 이 AI 문제는 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국가가 대응하기 너무 빨라요 지금 바뀌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배당, 할당, 네, SC부터 시작.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도 더 커지고, 그렇죠. 미래를 위한 뭐 징검다리는 부서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실업률이 높은 인도 북부 힌두벨트라고 하는 지역들이 네. 이제 BJP의 뭐 정치적 텃밭이기도 하지만은 이 동네에서 독립기념일이나 공화국 창건일이 되면은 그 왜 우리나라 3.1절에 이렇게 태극기 들고 이렇게 정춘가도 달리는 분들이 한 100배 돼요, 인도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광신적인 애국주의에 빠지고 뭔가 또 그러기에 딱 모디 좋은 정부가 너무 또 무슬림을 잘 악마화하면서 미워할 자기 나라의 최대 마이너리티 집단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쪽의 연료가 더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안 좋게 풀어지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에 대한 애정이 있다 보니까 또 그만큼 또 불안감, 그러게요. 냉정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인도를 간다는데 이렇게 초를 치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이제 코타라고 하는 이제 인도판 대치동이 아니고 대치시, 대치시, 학원 도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도의 여러 가지 청년 실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느 나라나 청년들이 제일 힘든 거는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게 많다라는 네.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쨌건 미래는 알 수 없는데 부모가 괜히 자기들이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닌지 또 반성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인도의 높은 교육열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인도를 어렵게 하고 있는지를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